답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과 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뒤섞이면서 경기 전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열리는 올해 마지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그럼 관련 얘기 함께 짚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송현 경제연구소 정대영 소장,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기준금리가 0.5%죠. 네, 지금 현재 0.5%인데 일단 시장에서는 뭐 기준금리 동결을 좀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상황 자체가 기준금리를 뭐 올리기도 그렇고 내리기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모든 걸 다 떠나서 한국은행 금통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정답이냐라고 하면 예. 저는 올려야 된다고 봐요. 인상.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한 몇 년째, 특히 이제 작년 이후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그 경제적인 이슈가 부동산 투기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정부도 그렇게 발표했지만 금리가 너무 낮다. 네. 이것이 굉장히 그 한국 경제 아주 정치적인 구조까지도 뒤흔드는 엄청난 그런 충격을 준 게 부동산 투기잖아요. 따라서 정부도 발표를 했고 거기에 부응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금리를 지난번에 너무 많이 내렸다. 한 번에 0.2요, 그다음에 또 한 번에 0.5, 순식간에 0.75%를 포인트를 내리면서 문제가 발단이 되었으므로 정답은 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올릴 형편이 안 되니까 네네. 그냥 뭉개고 이번에도 동결로 넘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답은 조금 올려야 된다고 봐요. 그럼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올려야 될 시점이 올 거 아니에요? 그 오긴- 시점은 가급적이면 빨라야 된다는 생각하시는 건가요? 미국이 뭐 우리 조금 더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네. 저는 연준이 상당히 큰 변화가 미국에 예상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연준의 출범하면서? 구성이 엊그저께 이제 그 공화당 그 트럼프가 추천했는 사람이 그 인준 실패했거든요. 네네. 지금 트럼프가 돌아가지고 인준 실패가 지금 세 번 네 번이나 지금 안 돼요. 네네. 그것은 지금 연준을 구성하고 있는 위원이 5명인데 네. 4대1로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이 구조가 조금 바뀌어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이 되면 파월이 임기가 끝나요. 연준 의장 의장의, 임기가 네. 끝나요. 의원으로서는 몇 년 더 가는데 의장으로서는 임기가 내년이 끝이거든요. 네. 근데 보통 임기가 끝나면 의장이 임기가 끝나면 다 사퇴를 하고 나갔어요. 여태껏 한 40년 동안. 연준에 머물리지가 않군요. 안 왔어요. 제넷 옐런도 2018년도에 인진 네. 그 끝나고 나갔고 고전도 다 나갔어요. 따라서 파월도 나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연준 의원이 4명밖에 안 남거든요. 그렇게 되겠네요. 5명에서 1명이 예. 나가고 저는 클라리다라고 하는 사람이 저는 나갈 것 같아요. 클라리다가 공화당인데 이 사람 네네. 부의장 중에 한 사람인데 요 사람이 정치적이기도 하고 예. 저는 그래서 어쨌든 조만간 바이든이 들어오고 나면 또 제넷 옐런이 재무장관이 되고 네. 그러면 미국 연준의 구성원이 대폭 바뀔 것이다. 앞으로 1년 이내에. 그러면서 연준발 금리 정책에 굉장히 큰 변화가 오게 되면 예. 우리도 그 변화에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바이든이 들어오는 것이 국제금융 정책에서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일단 신 교수님께서는 뭐 동결을 하겠지만 사실 인상을 해야 될 시점으로 좀 보고 계시긴 하거든요. 저도 좀 비슷한 생각입니다. 네네. 지금 뭐 시장의 뭐 대충 그 여론조사 뭐 이런 조사 결과는 거의 대부분 동결로 나와 전문가들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아마 요번도 동결할 가능성이 크지만 여러 가지를 볼 때 지금 여기 한국은행이 저기 금통위가 아주 고민스러운 결정을 할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 지금 경기는 아마 볼 때 금년에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내년에는 좀 빠르게 회복, 특히 지표 경기는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크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문제는 뭐 밑에 깔려 있는 건 과잉 유동성, 저금리에 따른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고,
느껴왔던 거고 또 그다음에 또 하나의 더 문제는 지금 통화 정책이 일방적으로 차입자한테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뭐 투자하는 사람 돈을 빌려 이런 사람한테 유리하게 금리 정책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가계부채가 늘고 다 사람들이 돈을 빌려 집을 살려고 하는 거죠. 뭐 영끌 하잖아요, 요즘. 그냥 영끌까지 네. 그런 말 이상한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더 고민스러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예상되는 결정이 아니라 고민스러운 결정을 해서 중앙은행이 본연의 위치를 중립적인 통화 정책을 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할 시점에 왔다. 그리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문제는 더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평가나 실제 결과도 동결이겠지만 이제 지금 통화 정책은 정상적인 길로 네. 가야 된다. 즉 인상으로 가야 된다. 이제는 두 분 다 의견이 어쨌든 정상화의, 그러니까 인상의 길로 좀 갈 시점이 됐다라는 판단을 해주셨는데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뭐 동결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올라가도 뭐 부작용이 있고 내려가도 부작용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뭐 코로나 독감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 전서부터도 통화 정책이 상당히 힘을 잃었어요. 그 이유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에 저금리가 된 다음에 금리가 하도 낮아가지고선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유도하거나 추가적인 소비를 유도할 때 금리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그런 논리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실수요를 어떻게 늘리는 방법을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은행도 몇 년 전서부터 계속 강조했지만은 예. 재정 정책을 써가지고 그 실수요를 올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뭐 우리가 뭐 재정 적자 같은 건 무서워했고 그다음에 또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선 그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쓰지 못했는데. 네. 금년에는 코로나 독감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기조로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좀 기다려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앞서 신 교수님께서 저금리 기조가 워낙 길어지는 차원에서 이게 또 가계부채의 증가가 되고 이것들이 또 부동산 투기로 또 이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경제에 취약한 부분이 될 수 있다 하셨는데 사실 얼마 전에 발표된 가계 신용 3분기 잔액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로 집계가 됐고 증가폭도 역대 두 번째라고 증가폭이 커진 상황인데 사실 이제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금리를 올렸을 때 오는 그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각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금리 올리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현재 가계 지금 부채 네, 1,700조쯤 되잖아요. 그것만 보면 금리 올리면 부담이 커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금 개인과 법인이 가지고 있는 네. 예금이 얼마냐 하면요. 2,000조가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가계 부채보다도 예금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이자 부담이 커지는 쪽도 대출을, 있지만 네. 그러나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부동산 투기도 잡고 집값 안정도 잡고 연끌 갭 투자도 막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플러스 뭐가 있냐면 예금을 가지고 살아가신 분들 예금에 대한 이익이 이 이자 수익이 늘어나겠죠.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그 순효과는 금리를 올리는 것이 훨씬 더 내수 경제에 보탬이 되는 거예요. 일단 오늘 하는 기준금리를 0.5%로 뭐 세 분이 예상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형편상 어쨌든 지금 0.5%라는 숫자를 유지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까 제넷 옐런을 이야기했는데요. 제넷 옐런이 2018년도에 의장을 그만두고 네. 그다음에 그 사표를 하고 나와버렸거든요. 근데 제넷 옐런이 마지막 임기 2년 동안 2016년, 17년 2년 동안 금리를 8번을 올렸어요. 2년 동안요. 네. 근데 이제 파월이 바톤을 이어받고 나서 네. 파월도 처음에는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나 너 그냥 해고시킬 거야? 이렇게 막 공격을 하니까 파월이 그때서부터 이제 금리가 다시 내려가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길게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연준 내에서도 그동안 금리가 너무 낮아서 곳곳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들이 지금도 그 내부 안에 있어요. 따라서 옐런이 재무부 장관이 되고 그 미국의 연준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좀 찾고 금융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0.5%포인트 정도는 미국 금리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미국의 연준 금융가에는 되게 많아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미국발
전 세계 고금리가 올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따라서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으로 저는 갈 거다. 그래서 내년도에 연준발 저는 국제금융 정책에 상당히 큰 변화가 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현재 연준 시스템에서는 사실 장기간 좀 제로 금리를 시사한 바가 있는데 다 그것은 공화당 출신의 의사들이 트럼프가 겁이 나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럼 구성원이 바뀌면 이 부분에 대한 결정도 바뀔 수 있다라고 왜냐하면 연준 보시는 거죠? 이사를 이제 상원에서 결정을 하는데 네네. 상원 그 금융소위원회에서 일단은 투표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하고 그게 예. 이제 25명인가 구성이 돼 있어요. 공화당이 더 많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 의원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 의원도 지금 현재로서는 공화당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이 이번에서도 봤지만은 한두 명을 빼고는 트럼프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허수아비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무너지면서 상원 의원들도 이제 정신을 좀 차릴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상당한 연준의 구성원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저는 세상에 2008년도 이후로 12년 동안 이렇게 돈을 많이 뿌려가지고 주식 시장만 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갖게 하고 실무 경제는 계속해서 침체되고 이렇게 있죠. 침체되고 거기다가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빚을 끌어다가 지금 이게 또 이제 세계 금융의 어떤 뇌관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와 있잖아요. 저는 금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정상적인 금리, 우리 경제학에서요, 진짜 중장기 그 금리는 3%거든요. 그래서 3%는 되어줘야 되는데 이게 뭐 0%에서 기었다. 이거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사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금리의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했을 때 오는 뭐 작용도 있을 거고 반작용도 있을 겁니다. 같이 함께 혼재가 돼 있는데 많은 분들은 이제 걱정하시는 건 이제 저금리에서 대출 금리가 올랐을 때 이제 가계에 혹시 폭탄이 되고 이것들이 가처분 소득 감소로 가져오면서 또 다시 소비 침체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들에 대한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라는 것은 결국은 이게 통화정책 중립성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금리는 그 어떤 이렇게 돈을 빌리려는 사람 또 예금하려는 사람이 서로 팽팽하게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돈을 빌릴까 말까, 돈을 예금할까 말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맞아가면서 금리가 결정되는데 지금 우리 시장을 보면 일방적으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만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안 빌리면 안 되겠다는 심리가 지금 좀 빌리고 강하죠. 그러니까는 금리는 낮춰서 가격 요인으로 보면은 빌리는 사람을 늘게 하고 그거 빌리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잖아요. 네네.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건 규제는 별로 없이 거의 없이 가격으로 이게 시장이 이렇게 균형이 맞춰지는 게 좋은 게 지금 우리 어떤 금리 정책이 정상화됐다고 보는 건데 지금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지금 금리 정책은 과도한 저금리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힘들더라도 물론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정책이 누적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신 교수님 얘기하셨지만은 국민 경제 전체로 보면은 특히 개인들은 예금이 더 많아요. 그 사람들 말이 없어 그렇지. 그리고 이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예금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게들은 경제학에서 다 알다시피 예금 주체예요. 저기 차입 주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다수의 개인, 말 없는 개인을 생각한다면 금리를 올린다면 그 사람한테 이익이거든요. 예금 이자가 올라갈 예금 이자 거니까요. 올라가니 그러면 소비도 늘 수 있고 경제가 더 오히려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돈을 확 끌어다가 네네. 빚낸 사람들은 힘들겠지만 어떤 정책은 결국은 모든 사람한테 좋은 정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좀 어떤 빨리 급하게 올리는 건 굉장히 문제가 되겠지만 예고를 해가면서 조금씩 올려가는 단계. 지금 이런 경제의 전환점에 온 것은 맞습니다. 이게 늦추면 늦출수록 경제의 충격은 커지고 문제는 누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네.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통화 정책을 할 때 주식 시장이나 가계 부채를 가지고 따지면은 안 될 것 같고 오직 실물 경제를 봐서 따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가계 부채 문제를 본다면 뭐 지금 뭐 1,800 몇 조라고 하지만은 제가 이 질문을 가계 부채가 1,000조 때서부터 받았어요. 그 금리 올리면은 국민들한테 너무 부담이 되지 않느냐. 네네. 그래가지고선 뭐 그 사이에 금리가 몇 번 올라가긴 했지만은 대부분 추세 내려가니까 계속 가계 부채가 늘었고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은 금리를 내리는 게 이렇게 가계 부채나 기업의 빚이 느는 것을
희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빌려가지고선 실소비를 할 거다, 실투자를 할 거다, 그거를 노리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다면은 그러면 조금 좀 다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오직 실물 경제를 보면서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면은 금리를 내리고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면 올려야지 그냥 뭐 주식 시장이 잘못될 거다, 뭐 그 가계 부채가 잘못될 거다 그러면은 오히려 적격 시기를 놓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금융계가 신용 평가나 이런 담보 평가를 제대로 했다면은 예.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아야 될 겁니다. 물론 더 내는 분들은 괴롭겠지만. 그리고 제가 신 교수님 생각보다 좀 약간 다른 거는 좀 트럼프에 대한 생각인데요. 지금 트럼프가 지기는 했지만은 아주 근소하게 생각보다 아주 세게 나왔기 때문에 표는 많이 얻었죠. 예, 표를 많이 얻었죠. 그것도 미국의 사상 그 득표 그 숫자를 본다면은 바이든이 1위였지만 트럼프가 2위였어요. 그리고 특히 상원에서 지금 그 공화당이 과반수를 얻는다면은 그러면은 상원에서 트럼프의 영향력이 떠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2024년에 트럼프 자신이나 아니면 트럼프가 지지하는 사람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면은 오히려 상원에서 고춧가루를 뿌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상원 의원이 딱 50대 50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신중하게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데 51대 49 아니면 52대 48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미국 정책도 상당히 좀 어려울 거고 트럼프 영향력이 의외로 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지금 현재 조지아 주 2명을 빼고 48대 48이에요. 네네. 근데 조지아 주 2명이 전에는 공화당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공화당으로 가면 52대 48이 되는 거고 이게 다 민주당으로 하면 50대 50이 되어서 네. 이제 그 부통령이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저는 이제 그 양 교수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이 이번에 당선된 그 공화당 의원들 중에 트럼프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상원 의원이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한 7명 정도 돼요. 그동안 목소리를 못 내다가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기 뭐 시작했다는 건가요? 아주 계속해서 내던 사람 대표적인 이제 밋 롬니라든지 그다음에 그 수전 콜린스라든지 그 몇 명 아주 대놓고 뭐 했고 계속 했었고. 이번에 그 주디 셸턴이라고 하는 트럼프가 추천한 연준 이사가 완전히 부결이 됐는데요. 네네. 그 부결에 아주 앞장섰던 사람들이 다 공화당 의원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설사 52대 48로 공화당이 다수 의석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정책에 있어서는 공화당 당론을 따르지 않고 개인의 목소리를 낼 민주당에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의 영향력과 상관없이 결국은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얼마만큼 공화당의 의원들의 그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는 공화당은 뭐 거의 민주당과 다름없는 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도 그 루즈벨트 대통령 때 상당히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상원 하원 할 것 없이 네. 민주당의 루즈벨트를 지지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의회에서는 상당히 바이든이 유리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의 사실 정치권의 어떤 변화가 또 연준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연준의 변화가 또 우리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두 분이 뭐 미국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한은에서 지금 성장률 자체를 뭐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마이너스 1.1%로 올려놨고 내년은 3% 성장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기존에 이제 발표한 수치보다 올렸던 게 기존의 발표가 10월달에 있었고 8월달에 있었고요. 3월 성장률을 발표됐던 게 이제 10월이다 보니까 3월에 좀 좋은 성장률이 반영이 된 건가라는 생각이 3, 4분기? 드는데 3, 4분기. 예. 3, 4분기죠. 예, 그렇죠. 네. 3, 4분기에 성장률이 좀 좋았죠.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될지. 근데 지금 4분기에는 지금 코로나 또 재확산 국면으로 가는 부분은 어떻게 반영이 된 건지도 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한국 경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움직임을 볼 때 수출입니다. 수출이 이제 이미 9월부터 거의 정상화돼 있고 지금도 계속 좋아요. 좋기 때문에 뭐 지금 코로나가 좀 약간 이렇게 좀 심하게 해서 내수가 주춤했긴 했지만은 뭐 경제 성장률, 금년 경제 성장률은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상향 조정됐고 예. 아마 이제 좀 다 알다시피 백신이 이미 나와서 뭐 내년
초부터는 뭐 조금씩 많이 퍼질 것 같아요. 빠른 데는 뭐 금년 말부터 맞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코로나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여기 굉장히 불확실했었는데 금년 상반기나 한 9월까지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불확실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시간이 문제지 이제 종식될 거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심리가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는 이제 끝날 것이다라는 심리가 경제 주체들 사이에서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 경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은행이 조금 2.8에서 3%로 지금 3% 예상을 올렸죠, 그죠? 상향을 조정했습니다. 상향했지만은 실제 성장률은 더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보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이 더 빠르게 회복될 거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년 경기가 이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아까 이제 금리 정책 말씀하셨겠니 금리 정책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네. 다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의미가 효과가 없을 없어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본다면 성장률은 제가 볼 때는 한국은행이 수정 전망보다 내년 성장률은 금년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더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세계 경제도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제 금리 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좀 더 뭐 빠르게 인상하는 쪽으로. 올리는 것이 어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누적된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 생각합니다. 부분에 하나만 제가 네, 언급할게요. 뭐냐면 아까 한국 경제 성장에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 우리가 동의하는 반대. 예. 아시다시피 지난 2달 동안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에서 1,100원대로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지금 워낙 강세 그리고 기조로 가고 지금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달러 가치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어요. 달러 가치가.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도 1,100원이 아니라 이게 뭐 1,000원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내년 경제가 아마 좋을 거라고 전망하는 것은 아마도 이제 지금까지 최근에 수출이 회복되는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최근 그 100원 이상 가까이 떨어진 환율 때문에 지금 수출 전선에서는 비상이죠. 굉장한 지금 비상이 이게 전부 다 어디에 영향이 되냐면요. 지금 환율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수출 업체들은 가격을 올려요. 그 가격을 올리면 주문 물량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주문 물량이 떨어지는 게 전부 내년에 나타난단 말이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일리가 있으나 최근의 환율을 보면 앞으로 내년 경제를 굉장히 걱정해야 된다. 저는 그 포인트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양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기 그 3%라고 해도 그래도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지금 금년에 떨어진 거가 회복되는 거지. 기저효과가 그냥 있는 뭐 거겠죠. 그렇게 높아지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저 그 실제로 느끼는 바는 뭐 금년보단 좋겠다. 그건 당연히 얘기하겠지만은 네네. 그렇지만 2년 전보다 좋을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금 성장률 상향 조정한 거는 두 분이 말씀하신 수출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봤다는 생각이 네. 좀 드는데 사실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또 내수도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또 뭐 코로나 재유행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수 근데 사실 최근에 장바구니 물가가 꽤 올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시장에 가시면 살 게 없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전체 물가 상승률 자체는 또 0%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오는 괴리감이 생기면서 또 시장에서 혹시 뭐 디플레이션 걱정을 해야 될 시점이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참 어떻게 정의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 물가는 기본적으로 지금 낮게 깔려 있죠. 계속 낮은 예, 상태로 지금 유지하고 화면도 있습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장 큰 원인이 공급 측면에서 그러니까 물가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들 중국이나 동남아나 이런 쪽에서 계속 좋은 물건들을 괜찮은 물건들을 싼 값에 공급이 되면서 이미 물가는 어떤 그러니까 과거에 생각했던 것처럼 네. 수요 요인에 의해서만 물가가 그렇게 오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이제 물가는 오를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고 또 하나 여기에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유가가 뭐 여러 가지 요인, 뭐 셰일가스라든가 네. 그다음에 신재생 재생에너지 이런 것 때문에 물가가 이제 유가가 오르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가는 그냥 지금 같은 상태로 갈 겁니다. 저물가로. 근데 이것이 이제 여기 디프레로 가느냐 이 문제는 꼭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부동산이 실제 체감하는 물가에 반영하는 게 굉장히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국민들이 생각하는 물가는 이렇게 여러 가지 통계에 나온 물가를 떠나서 자기가 느끼는 집세, 그다음에 농산물 가격, 농산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에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제 이 지표 상위 경제, 즉 아까 양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성장률 같은 건 제가 말한 건 다 지표상 경제거든요. 우리나라는 내년에 경제가 좋아져도 금년에 내년 경제가 좋아 내년에 체감하는 경기는 실제 안 좋을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물가 문제도 이렇게 꼭 이렇게 지표상 나오는 디플레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이런 물가로 좀 많이 본다면 그렇게 디플레이를 걱정할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80년대에 한국은행을 근무를 했었는데 네네. 제가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두 가지 근본적인 저의 그 질문이 도대체 왜 한국은 맨날 무역 수지가 적자냐? 그거 풀라고 사실 제가 국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고요. 한국은행에 와가지고 제 고민은 왜 맨날 이렇게 인플레가 8% 9% 이러냐? 세상에 우리 인플레 좀 잡아보자 하는 게 저 하는 다닐 때 제 근본 목표였고 하는법에도 그게 근본 목표였어요. 물가를 자, 지금 이제 생산자 물가는 한 8개월째 지금 마이너스 뭐 0.1, 0.2지만은 예. 소비자 물가는요 거의 마이너스로 간 적이 없습니다. 디플레 아니에요. 디플레 정도가 되려고 하면 네네. 일본 정도 같이 막 8년, 9년 굉장히 장기간 그러면 그때 전 가서 영역에 디플레 걸쳐서. 이야기해도 돼요. 디플레도 아닌데 저는 지금이 대한민국 건국 5천 년 역사상 소비자 물가가 그러니까 전체 지수로 봤을 때는 가장 안정적이다. 우리가 이것을 즐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산물의 가격은 너무 높다. 이것은 서민 생활에 굉장히 주죠. 축을 주는 거니까 이걸 정부가 잡을 그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디플레 뭐 웃자자는 건데요. 돈 더 뿌리자는 이야기인가요? 돈을 더 뿌리면 부동산이 저는 그래서 디플레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도대체 의도가 뭔지가 되게 궁금해요. 저는요. 지금과 같이 물가 안정 상세가 저는 계속 갔으면 좋겠고 네네.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나 일부 이제 그 채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채소 물가를 공급을 안정시키기 늘리든, 위한 정부가 힘을 쓰면 되는 거지. 지금 뭐 소비자 물가가 1%라고 하는 저는 이렇게 좋은 세상을 저는 30년 전에 그 꿈꿔오던 사람이라서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 교수님 어떠세요? 예, 지금 금년에 나온 통계들 가지고 어떤 그 추세, 트렌드를 추적한다는 것은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은 너무나 이례적인 사건들이 네. 많았어요. 코로나 독감이 가장 크지만은 또 이번 여름에 그냥 이상하게 뭐 또 홍수도 네. 많았고 뭐 비도 온도도 많이 이상했고 오고요. 태풍도 그래가지고 오고. 요것 때문에 뭐 제조업 상품은 그렇게 가격이 오르지 않지만 농산품은 그냥 엄청나게 올라갔고 뭐 그래가지고 이 통계를 가지고 그것도 한 2달 정도의 통계만 가지고 어떤 트렌드를 예상한다는 것은 그거는 좀 말이 아닌 것 같고요. 예. 다만 2008년서부터 보면은 우리의 인플레이션율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됐다면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뭐 설문조사 같은 거 할 때 기대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한 2% 전후된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네. 실제 기대 인플레이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줄지 않았느냐 그런 걱정이 되고 그렇다면은 향후의 통화 정책은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충분히 느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염려는 있지만은 일단은 코로나 독감을 좀 헤쳐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그 낮은 인플레이션 추세가 계속 되는지 봐가지고선 좀 변화를 해야지.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지난 1년 동안의 통계는 좀 너무 이상해가지고 요거 가지고 어떤 장기적인 정책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한국은행은 지금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경제 성장률 자체를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향 조정하면서 더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을 했지만 현재 상황은 뭐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를 넘어설 정도의 재확산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경기 회복이 더뎌지고 지연이 될까 봐 이제 야당을 중심으로 이 국민의힘의 어떤 중심으로 해서 3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좀 부정적이었던 이제 더불어민주당 여당도 일단은 좀 조건부 수용을 하는 쪽으로 선회를 했는데 일단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3차 재난지원금 지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어떤 형태의 재난지원금인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끌어보면서 이렇게 냉정하게 본다면 예. 코로나 사태에 전혀 거의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들 꽤 됩니다. 뭐 쉽게 말하면 월급이나 뭐 임대료 같은 거 따박따박 받은 사람은
오히려 더 뭐 옛날 IMF 때 뭐 이대로 좋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지금도 뭐 전혀 그 나쁘지 않은 사람들 꽤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줘야 되느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사실 자영업자들입니다. 소규모 자영업자, 특히 또 서울보다는 지방,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예. 이런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뭐 저는 준다면 이번엔 철저히 차별화하라.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게 해야지. 선별적으로. 네, 선별적으로. 그렇지 네. 않고 뭐 그냥 또 다 일반인한테 다 뿌리는 이런 정책은 그냥 뭐 예산만 쓰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신 교수님? 뭐 역시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아, 보십니까? 아까 뭐 내년 3% 이야기했잖아요. 전 한국은행이 맞는지 제가 지켜볼 거거든요. 전 맞지 않을 거라고 봐요. 더 중요한 것은요. 네. 3% 성장 중에 정부가 얼마를 기여할 것인가, 민간이 얼마를 기여할 것인가. 사실 민간이 기여를 해줘야 지금 되는 거죠. 2년 동안요. 특히 금년을 놓고 보면요, 민간 부분의 성장률이 지금 계속해서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뭐 4%까지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3% 성장을 한다고 칩시다.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잘하면 한 2% 정도. 왜냐하면 민간 부분에서 지금 소비 여력이 상당히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민간 부분의 그 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 재난지원금 필요한데 네네. 다 아까 줄지 말지도 고민이잖아요. 정 소장님 말씀처럼 사실은 그걸 우리가 지난 3월 총선 때 주장을 했었거든요. 선별 지급도.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당은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야당 쪽에서는 작년 매출하고 금년 매출을 딱 대비를 해서 차이 난 것에 곱하기 30% 내지 40% 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일정 부분 계속해서 보전을 주자. 해주자.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은 많이 지원이 가고 안 본 사람은 주지 말도록 하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한 100조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주자고 했는데 이제 결국은 정치적인 분위기가 다 주자 하는 바람에 그 보편적으로 1차는 다 지급했죠. 줬고 예. 2차는 이제 선별로 줬지 지급을 않습니까? 근데 2차가 얼마 들어갔냐면 7조 들어갔어요. 맞아요. 7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첫째 원칙이 피해에 비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규모는 최소한 30조에서 50조는 정도에 돼야 된다. 그게 아니고 뭐 7조, 6조를 가지고 재난지원금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궁색할 정도로 너무 저는 좀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다 등은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다. 7조 정도 가지고는 저는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봐서 정치적인 립서비스에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최소한 수십 조는 돼야 된다고 봐요. 네, 일단 뭐 두 분 다 선별 지원에는 동의하시는 것 같고 이제 규모를 두고 말씀하셨어요. 예, 저도 뭐 선별 그 지원은 당연히 동의하고요. 예. 우리가 이런 지원금을 목적으로 이런 지원금을 준다면 목적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피해를 받은 분들의 소득을 보전해주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시경제적으로 지출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 그 지출을 좀 어느 정도 보완시켜야 네.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 보편적으로 모두한테 줬을 때는 두 가지 목적 다 실행을 못했어요. 그 피해자들한테는 돈이 너무 조금 가고, 그 다음에 그 돈 좀 피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나 돈 많은 분들한테 가면은 저축을 해서 오히려 지출이 늘지 않는. 그래서 지금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 3분의 1밖에는 더 안 썼다는 그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쓴다면은 선별적으로 줘야 되겠지만은 제가 1차 지원금하고 지금 3차 지원금 논의하고 봤을 때 굉장히 실망적인 것은 예. 우리가 1차 지원금을 처음 얘기했을 때 그때는 뭐 이것도 좀 너무 많이 줬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주려고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위 70% 주려고 했잖아요. 그때는 하위 그 소득의 70%. 그런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70% 될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좀 걱정을 했지만은 사회적으로는 당연히 이 돈은 좀 피해 받는 분들, 힘드신 저소득층 분들한테. 그분들한테 가야 된다는 사회적 협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그냥 뭐 보편적인 얘기가 나와가지고선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당연히 보편적으로 줘야지 왜 일부 사람들한테 주느냐. 한번 줬으니까요. 예, 또. 그리고 나도 뭐 피해 조금 받았지 몰랐지만은 나도 피해 받았으니까 나도 좀 얼마 받아야 된다. 그렇게 그 국민들의 태도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도 우리가 뭐 복지 정책을 뭐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어떤 재난 지원을 한다든지 이게 상당히 어렵게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우리의 지원의 목적도 성취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국채 같은 것도 너무나 빨리 늘게 되고요. 그렇죠. 지금 사실 저희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3차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줬으면 좋겠냐라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한 57% 정도의 국민의 목소리는 보편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데 대답을 주셨습니다. 여론조사니까 뭐 전수조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편적 지급에 대한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1차 지급을 일단 보편적으로 한번 줬었기 때문에 지금 나도 힘들다라는 여론이 좀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 국민 주는 것은 그건 정치적인 행위예요. 지금 이제 내년 재보궐이 또 있잖아요. 저게 나온 게 정치적으로 나왔던 거예요. 1차 재난지원금이 나왔을 총선이 때 있었죠 그때는. 하위 70%였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소득이 아니라 이게 뭐 70% 하위를 뭐로 선정할 것이냐가 애매하니까 그 뭡니까 의료보험 그 금액 기준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난리가 나니까 결국은 보편으로 난장판이 갔죠. 된 것이죠. 저는 근본적으로 코로나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의 피해에 따라서 저는 비례해서 주는 것은 그것은 재난지원금의 원래의 목적에 매우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칙을 고수해야 되는데 집권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표를 생각하면서 이제 처음엔 70% 했다가 그게 어려우니까 전 국민으로 간 것은 한마디로 저는 정치적인 행위고요. 그다음에 2차도 금액이 7조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치적이다. 정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입은 타격을 정부가 걱정한다고 하면 규모는 100조 가까이 돼야 되죠. 재정 지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금융 지원 말고요. 네네네. 금융 지원은 뭐 지금도 한 재정을 쏟아서 200조 정도 준다는 되는데 거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재정 지원이 최소한 100조 정도는 되어야 좀 효과가 날 거라고 보는 거죠. 사실 저희가 1, 2차 재난지원금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줄까 뭐 말까를 고민하고 그 다음에 얘기가 나왔던 게 항상 재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 돈을 어디서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가 굉장히 뭐 중요한 논쟁의 포인트가 되어 왔는데 일단 3차 재난지원금을 만약에 뭐 준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아직 모르지만 줬을 때 현재 지금 예산안 논의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본 예산을 늘려야 할지 아니면은 기존의 예산을 뭐 삭감해서 다른 조정을 필요할지 아니면 뭐 내년 초에 추경하자는 얘기 또 있거든요. 지금 뭐 아직 본 예산도 내년 걸 안 정했는데 지금 내년 추경하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방식이 좀 그래도 괜찮은 방식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예, 지금 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산은 뭐 장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명목 GDP 정도로 우리나라가 뭐 성장률이 한 2% 되고 물가가 한 1, 2% 오른다면 3, 4% 정도 예산이 는다면 아주 합리적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상태가 나쁘거나 특별히 확대 재정을 쓸 때는 그보다 좀 더 커야 되는데 네네. 우리 재정은 뭐 10% 이상씩 계속 지금 늘어오고 매년 슈퍼 예산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거든요. 슈퍼 이렇게 돼 왔죠. 근데 이것은 뭐 이게 결국 언젠가 국민들이 짊어져야 할 빚입니다. 그렇죠. 결국 뭐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나 땅에서 예. 샘 솟는 게 아닌 한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더 예산을 늘리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은 꼭 진짜 그야말로 정치적인 행위로 당장 눈앞에 이익만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어디를 삭감할지는 뭐 더 제가 잘 모르지만 예. 가능한 본 예산 안에서 조정을 좀 해야 된다 해야 말씀이신 된다 이렇게 거죠? 생각을 합니다. 양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저도 비슷한 입장이긴 한데요. 지금 우리가 본 예산 중에서 이제 그 노년층 직업 프로그램들, 네네네. 그 다음에 또 뉴딜 그런 데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그렇죠. 대해서 효율성 분석이 있어야 됐었어요. 이게 진짜 그냥 뭐 지속 가능한 직장을 마련해 주는 돈을 거냐, 부었을 때 진짜 효과가 이게 진짜 있는지. 그냥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냐, 거기에 대한 그 분석이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그런 분석이 거의 없이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본 예산에서 끌어서 쓰는 게 좀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어떻게 좀 검토하는 그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제안을 하나 할게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 과거의 역사를 보면 이런 식으로 접근했어요. 어떤 비상사태가 생기잖아요. 그럼 100조를 더 쓰자. 뭐 빌려오든 그죠? 어떤 방법으로 100조를 더 쓰되 앞으로 5년 동안 그 100조 늘어난 것을 깎자. 나눠서 네. 뭐 일종의 돈을 끌어 썼다가 나중에 지금 갚는 쓰고 방식이 분납하는 나중에 방식이네요. 갚는 방법으로 가자.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100조를 쓰는데
그 돈을 세금을 더 걷어 그러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탄력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세금 많이 내는 분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정세적인 이유가. 그래서 지금은 세금 늘리지 않고 국채를 끌어다가 돈을 빌려 쓰고 앞으로 5년 동안 예를 들면 받는 세금으로 20조씩을 갚자. 갚도록 아. 다른 데서 이렇게 미국은 그렇게 해왔었어요. 특히 1930년대 뉴딜 이후에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하는 경우에 항상 미국의 여야는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미국은 국채의 상한 금액이 딱 있거든요. 아. 그 이상 돈을 못 빌려 쓴단 그럼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 상한을 늘려주는 대신에 늘리는 만큼 앞으로 5년 동안을 어느 예산에서 얼마 깎고 어느 예산에서 얼마 깎고를 여야가 합의를 하는 것이죠. 그럼 5년 평균 상한은 맞춰지는 형식인 그렇죠. 그래서 거네요. 우리 이번에 예를 들어서 50조를 더 재난지원금으로 더 지출해야 된다고 하면 세금은 못 올릴 테니 또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국채를 50조 더 발행을 하자. 단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향후 5년 동안은 그 늘어난 것에 5분의 1로 나누어서 그것을 갚아 갚는 나가자. 의무적인 지출을 이제 줄이는 쪽으로. 총량은 유지가 되는 형식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절충. 이런 것들이 정말 세련된 그 미국의 여야가 국난을 두고서 합의를 해 나가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야가 마침 다 재난지원금을 하자고 하니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돈을 마련할 그렇죠. 거냐. 그럼 방식이 국채로 중요하죠. 하자.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증세 못 하거든요. 하고 대신 앞으로 5년 동안 누가 집권하든지 간에 공무원 봉급을 어떻게 한다든지 또는 뭐 국방 지출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정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계획을 짤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 지금 뭐 아직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된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뭐 하자라는 쪽으로만 지금 합의가 된 상태지 뭐 선별적일지 또 뭐 보편적일지 아니면 뭐 재원을 어떻게 할지는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이 또 얘기한 게 있어요. 내년에 재난지원금을 분기마다 40만 원씩 1년이면 160만 원을 1인당 지급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 소장님은 이게 실현 가능하다 보십니까? 추산하면 재원이 한 80조 정도 든다고 합니다. 아니죠. 지금 보통 월 30만 원씩 전 국민한테 주면은 60조가 좀 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40만 40만 원 원이면 주면은 80조가 되겠네요. 80조 뭐 80조 이상이죠. 그렇죠. 80조 이상 분기 40만 원이면 80조 정도 이상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을 전 국민한테 주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효과가 중요하죠. 네, 그런데 뭐 조금 전에 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상당수 아마 3분의 1 이상 한국 같으면은 오히려 더 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상위 한 20-30% 정도는 굉장히 지금 상황에도 그렇게 문제가 없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뭐 저게 가면은 다 저축으로 가지 소비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축으로 가고 그다음에 뭐 지금 재정이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장기적 시각에서 본다면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또 재정에는 악화 요인이 되고 다음 세대의 빚으로 남을 것은 확실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돈을 진짜 이렇게 좀 아껴 써야 되거든요. 아껴 써야 꼭 필요한데 써야 되는데 일단 저런 건 되게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죠.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저렇게 하면은 더 많은 사람이 받게 되고 받는 사람은 좋아하니까 사실 뭐 저 개인적으로도 저렇게 일반 보편적으로 주면은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좋지만 네네네. 사실은 저건 냉정하게 보고 경제적 논리로 보고 국민경제를 생각한다면 바람직한 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도 같은 예, 의견이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 82조 원이면은 그 우리나라 GDP 2019년 기준은 한 4.3%예요. 이 돈을 다 국채로 빌린다면은 그러면 내년에 그 국채 비율이 한 51% 됩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46.7%인데요. 그렇죠. 그래도 코로나 독감을 진짜 그냥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면은 이 돈보다도 더 많이 써야 된다면 더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냥 돈을 또 버릴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필요한데 써야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한 분기당 4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한 달당 13만 원입니다. 그렇겠네요. 한 달당 13만 원이니까 이게 좀 아까 얘기했지만 피해받은 분들한테는 이게 큰 도움이 될 돈일지 궁금하고 지금 그렇게 피해를 받으시지 않은 분들한테는 뭐 이게 뭐 13만 원이면은 용돈이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좀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어떤 필요한 목표로, 부분에 쓰이기 좀 어렵다는 거네요.
차라리 그렇다면은 그냥 그 가장 피해를 받은 그 우리나라의 24%, 한 25%에 그분들한테 집중적으로 160만 원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차라리. 드네요. 신 교수님도 뭐 비슷한 의견이실 것 같은데 어떤? 80조요? 네, 아니 꼭 80조를 쓴다면 다 주는 것보다는 선별적으로 주는 게 낫다고 판단하시죠?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저는 아까 그랬잖아요. 이번에 코로나로 타격을 전혀 안 받은 분이 아까 뭐 임대라고 하셨는데 임대인들 상당수가 지금 임대가 안 나가거나 임대료를 못 낸대요. 그냥 눌러붙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타격을 가장 안 받은 분들이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과 하는 직원들, 그다음에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 좀 봉급 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깎을 수는 없잖아요. 법적 근거도 없으니까. 네네. 뭐 그러면 이제 모금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웃지 않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게 1년에 80만 원, 1년에 80조 정도는 지급돼야 된다라는 전체 규모는 저는 상당히 타당한데 그걸 모든 사람한테 뿌리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것이고 따라서 아까 그 타격을 많이 받은 분들한테 집중해서 지원해야 되고 네. 저는 국회의원이신가요, 예, 예. 저분이요? 그러면 반드시 책임 있게 어떻게 조달할 건데 해야죠. 제가 만약에 용해인 국회의원이라면요, 80만 원을 80조를 이렇게 쓰고요. 앞으로 4년 동안 매년 20조씩을 어떻게 어떻게 갚아나갈지. 할 것이다. 그 방안을 내놔야 그게 멋있는 국회의원이 저렇게 그냥 툭툭 질러놓고 국민들의 기분만 이렇게 띄워놓을 수는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부과한다면 지금 저분이 국회의원이라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연봉이 한 1억 5천, 1억 3천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타 부가적인 수입도 많고 본인이 저런 얘기를 할 때는 사실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받을 필요도 없고 저 자기 연봉을 제가 맨날 주장하는 건데 대통령, 국회의원, 장차관 뭐 그런 공무원이 우두머리 여기서부터 월급을 한 절반 정도 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저런 주장을 하려면 사실 내 보수가 과도하게 받는다. 네, 그러니까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저희 거죠? 솔선수범 절반 이하로 뭐 줄여야 된다. 뭐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면 조금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사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또 번지면서 지금 굉장히 자영업자들이 어렵습니다. 지금 3차 재난지원금 뭐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만 최대한 좀 빨리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해서 지금 힘든 상황이 좀 타개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신세동 교수, 정대영 소장, 양준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